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다음 달 13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회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자산운용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이 붙잡혔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의 검거로 라임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사퇴 직후 종족을 감췄던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 경남 거제에서 목격됐습니다.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추행 의혹도 확인 중입니다. 검찰이 대전 중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황 당선인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달라는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2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비대위를 의결할 예정이지만 당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방역에서 지켜야 할 이동, 식사, 종교 생활 시의 세부 지침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는 공적 마스크를 1인당 석 장씩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5월 13일부터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 국회가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가능한 일정이죠. 국회를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기대를 문턱이 될 거고요. 먼저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청와대가 지급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다음 달 4일부터 그 외 1,900만 가구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 지급 방법은 저소득층은 원한다면 현금으로, 그 외 가구는 카드 혹은 상품권 위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9일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적용할 수 있는 일정인데 청와대는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논란을 차단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가 사표를 냈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제시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성과 국민 편리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다 180석 여당을 확보한 청와대의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당정 합의안이 나왔으니 추경안 심사를 하자는 여당에 미래통합당은 그럼 수정된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진 분풀이를 여기다 하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쟁점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3조 6천억 원을 누가 편성할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전국민 지급에 동의하면서 여야 합의로 증액된 추경안을 만들면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요구대로 당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니 어서 증액 심사에 착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게 야당의 본심이냐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서 마치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공을 야당에 넘기지 말고 예산 증액분을 반영한 추경안을 새로 제출할 것과 내용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욕쟁이 여당 지도부는 매일 욕만 해대고 있습니다. 결국 4시간쯤 뒤 홍남기 기재부 장관 대신 구윤철 차관이 국회를 찾아 필요한 예산과 조달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3조 6천억 원의 추가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비 부담도 1조 원 늘리는 한편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새 예산서와 특별법안 제출,
그리고 지방비 증액에 대한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오면 곧바로 예산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결국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자산운용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는데 이곳엔 경찰이 찾고 있던 인물 2명이 같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이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손님을 태운 택시를 사복경찰이 제지합니다. 뒷좌석에 탄 남성이 내리지 않자 경찰도 택시에 타버립니다. 실랑이 끝에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경찰이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을 붙잡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거 당시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고 몸싸움까지 벌이며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한다가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나 협조 안 해. 뭐 이러면서 막 반말하던데요. 김 전 회장의 은신처를 파악한 경찰은 곧바로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도 검거했습니다. 라임의 자금 조달책인 전 신한금융투자 신모 팀장은 창문으로 도주했다 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직접 예약을 하신 게 아니고 예약 형태가 그다음에 미국입니다. 경찰은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을 바로 서울 남부지검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우선 김 전 회장의 160억 원대 버스회사 횡령 혐의를 조사한 뒤 라임 사건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돈을 제때 돌려줄 수 없게 됐다. 이 얘기가 되죠. 물려있는 투자금이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 금융당국이 들여다보니 일부 펀드는 100% 손실이 나는 등 부실투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라임 펀드를 설계하고 운영한 인물이 오늘 잠적 끝에 같이 체포된 이종필 전 부사장입니다. 라임을 업계 1위로 만든 고위험 펀드 전문가로 유명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금을 끌어와 투자금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포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김 전 회장은 구속된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소개한 만큼 정관계 로비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펀드 돌려막기와 정관계 로비 등 크게 4가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첫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이 검거되면서 속도가 붙은 검찰의 라임 수사는 크게 4가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부사장 등의 라임 자산운용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와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들의 투자자들에 대한 판매 사기, 돈줄 역할을 한 김봉현 전 회장 등의 라임 돈을 활용한 기업 사냥과 금융권 정치권 고위직 인사를 통한 정관계 로비 여부입니다. 특히 이미 구속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외에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 비호를 해준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횡령한 자금이 정관계 로비와 유흥업소 접대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김봉현 전 회장의 입에서 어떤 이름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성추행을 자백하며 사퇴한 뒤 모습을 감추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경남 거제에서 목격됐습니다. 오 전 시장은 거제와 연고가 없습니다. 마침 같은 시간대엔 대통령이 거제도에 있었죠. 안진우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사퇴 기자회견 직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취임 이후 줄곧 생활해온 시장 관사에도 밤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안 들어오셨습니다. 저희한테 뭐 도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니까. 취임 전까지 거주했던 해운대구 아파트에도 오 전 시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오 시장은 부산을 떠나 경남 거제로 향하는 길에서 목격됐습니다. 오 전 시장은 사퇴 기자회견 직후인 어제 낮 12시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휴게소에서 목격됐습니다. 일각에선 오 전 시장이 거제에서 청와대 관계자를 만났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제에선 대통령이 참석하는 선박 명명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결국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내사에 착수한 상태인데 지난해 불거졌던 또 다른 성추행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오 전 시장의 행위는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자기 집무실로 불러가지고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상 유력에 의한 성추행이고 그다음에 이제 직권남용.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경찰로 넘길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와 별개로 이미 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다라는 의사 표명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사실관계만 파악 중에 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돼 오 전 시장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제명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래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듬어 민주당이냐며 비꼬았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총선 뒤 불거진 대형 악재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강제 추행과 관련해서 피해자와 부산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주당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제명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논의할 윤리심판원 전체 회의는 오는 27일에 열리는데 이번 주말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마 시도는 없었는지와 추가 피해자 여부도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작심한 듯 비판에 나섰습니다. 오직하면 더불어민주당을 더듬어 민주당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여권이 총선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일부러 사건을 은폐했다가 총선 일주일 뒤에야 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여성단체연합이 피해자의 의도와 벗어난 2차 가해이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라고 반발하는 등 역풍을 사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골프장에서 머리를 다친 여성 캐디가 병원에 가봤더니 머리에서 총탄이 나왔습니다. 당시 인근 부대에서는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전남 담양의 한 골프장. 7번 홀에서 라운딩이 진행되는 도중 캐디가 뭔가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T팀에서 볼을 친 걸로 본 상황으로 들었기 때문에 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CT 검사 결과 정수리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제거 수술을 해보니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5.56mm 실탄이었습니다. 골프장 너머에는 군부대가 있어 총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쏘기 때문에 그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탕탕탕 이게 아니고 따닥따닥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 사고가 난 부대에서는 어제 오전 9시부터 하루 종일 사격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격장에서 골프장 사고 지점까지는 1.7km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나무와 언덕이 있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온 오발탄으로 추정됩니다. 이 골프장이 2008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사격장은 80년대에 만들어졌고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서 사격을 지속을 해왔는데 육군은 전부대 사격을 중지하고 사고 원인 파악과 해당 사격장의 안전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전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도 피해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는 검거되기 전에 공소시효와 졸피뎀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도 다른 여성을 차량에 감금하고 성폭행했던 적이 있었죠.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주에서 혼자 사는 30대 여성은 지난 14일 친구 남편의 차를 탄 뒤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9일 뒤 전북 임실군의 하나천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숨진 여성의 돈과 금팔찌를 빼앗아 자신의 부인에게 선물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검 결과 얼굴에 타격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목을 졸라서 살해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고 남성이 현장에 간 사실도 확인됐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살인 공소시효를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는 졸피뎀이란 수면제도 검색했습니다. 도주를 계획했거나 검거됐을 때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고 피의자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검찰이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황 당선자 캠프 측이 권리당원 명부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상대 경선인이 고발을 했거든요. 하지만 황 당선인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에 담긴 압수물을 들고 나옵니다. 대전지검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황 당선인 캠프가 권리당원 명부를 부당 사용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공천 경쟁을 벌였던 상대 후보 측은 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 측은 혐의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시당에는 경선과 관련된 권리당원 명부를 중앙당에서 받은 바도 없고 그분들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황운하 당선인은 고발 내용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면서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경선 캠프에서 다 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통상적인 일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가수 승리의 단체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버닝썬 사건 유착 의혹을 받은 윤유균 총경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 결백하다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죄이나 무죄가 아니다. 이런 뜻일까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경찰총장 누구 말하는 건가요?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가수 승리의 단체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승리와 공동사업자인 유모 씨의 주점에 대한 경찰 단속 내용을 유 씨에게 전달하고 특수 잉크 제조업체 정모전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 등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 남용의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정보는 이미 알려졌고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도 있다면서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진행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억지 기소 행태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굳건함을 보여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 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남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재판부는 모든 정황상 남편만이 저지를 수 있는 치밀한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모자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남편 조모 씨.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1심 재판부는 남편이 범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밤 9시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5분 사이에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의 범행 흔적이 남지 않은 것을 보면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고 부검 결과 최종 식사 후 6시간 내 사망했는데 이 사이 피고와 함께 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장 CCTV 등을 미뤄볼 때도 남편 외에 제3자의 침입을 추정할 증거는 없었고 범행 후 세차와 이발, 목욕 등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 한 점, 모자 장례식에서 전혀 울지 않고 빨리 자리를 뜬 점 등도 정황 증거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너무 연약한 어린아이와 여자 엄마를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빼앗고 끝까지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그것 자체가 어떤 벌을 받더라도 저희 유족으로서는 사실은 하나로 남을 것 같아요. 지난달 최후 변론에서 조 씨는 눈물을 흘리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범행이라며 조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아침 출근길 버스 정류장을 덮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붉은 SUV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는 여성에게 돌진합니다. 이어 중앙선을 넘어서더니 사람들이 서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덮칩니다. 58살 A씨가 음주운전 상태로 출근길 버스 정류장을 덮치는 모습입니다. 턱이 없는 쪽을 통과해서 반대편에 있는 중앙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타고 넘어가서 사람을 충격하고 옆에 서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은 거죠.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지고 40대 남성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민 2명을 덮친 차량은 맞은편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7%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헬기 10척대와 소방차 수십 대를 동원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동네까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신명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오후 3시 39분쯤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인근리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13대와 소방차 14대, 공무원 등 13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남서쪽에서 부는 초속 8.6m의 강한 바람 탓에 불길은 현재 나무면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민 50여 명은 풍천면 어담일리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확산하자 인근 야산에 있는 등산객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불길이 확산하자 안동시는 현재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시청에서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주변 공장에서 나오는 쇳가루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인천 사월 마을 주민들. 결국 인천시가 이들을 이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쇳가루를 마셔도 된다는 걸까요? 노승환 기자입니다. 20년 가까이 마을 곳곳에 쇳가루 등 유해 물질이 날려 주민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못 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울부짖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환경부는 이곳이 살기 부적합하다고 판정했고 인천시는 주민 200여 명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제 왼쪽이 쇳가루 파문이 일었던 사월마을인데 같은 영향권 안에 있는 바로 길 건너편에 11,000여 명이 입주할 아파트 개발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쇳가루가 아파트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거의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이고 그건 2019년이잖아요. 사월 마을에서부터의 영향이 어떻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놓지 않은 것 같아요.
3년 뒤 입주가 시작되면 대규모 민원은 불보듯 뻔합니다. 환경 개선의 대책이 수립이 되지 않고서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거기 입지하게 되면 주민들이 뭐 알고 왔던 모르고 왔던. 인천시는 사실상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았다가를 3번이나 반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3번 걸린 거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닌 3명이 그렇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2번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또 확진을 받은 국내 환자는 모두 3명입니다. 강원도 외에도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많다 보니까 그 각 대구와 경북에서 각 한 건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2번 확진을 받은 환자는 오늘까지 모두 228명으로 어제보다 6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지난달 16일 이후 39일 만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이른바 약물 재창출 연구는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빠르면은 연말 이내에 이러한 임상 시험들이 종료가 돼서 효과적인 그런 치료제와 치료 용량 등의 어떤 진료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약물 재창출은 이미 다른 질병 치료에 쓰이는 약물의 용도를 바꿔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는 건데 현재 칼레트라와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등 모두 7개 치료제가 후보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지금은 권고사항이지만 정부는 상황에 따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적 마스크는 다음 주부터 1인당 석 장씩 살 수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생활방역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최대 2년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겁니다. 지금까지 총 12개 정부 부처에서 31개의 분야에 대하여 세부 지침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사 업무는 영상회의를 권고했고 대중교통 이용 시엔 종사자의 안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장소별 세부 지침들도 공개됐는데 결혼식장에선 탁자 사이 간격이 2m 이상 되어야 하고 서로 마주보지 않은 채 앉아야 합니다. 다만 생활방역 지침은 권고사항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집단은 지침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한편 다음 주부턴 공적 마스크를 1인당 3장씩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생활 방역 지침이 나왔지만 사실 시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확진자가 나와 주민들이 발열 체크를 하던 한 마을에서는 이에 불응한 차량이 주민을 들이받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빌라 입구에 들어오는 차량. 입구를 지키는 남성들이 멈춰 세우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 나오는 차량을 세우려는 순간 차량이 남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량이 빌라 주민들의 발열 체크를 불응하고 통과하려다 사고를 낸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 빌라에선 이 체온계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재고 있었습니다. 발열 체크하는 거 보고 세웠는데 그냥 바로 밀고 들어가서 탁 소리가 나는데 한 번 더 움직여서 차가 경찰이 와가지고. 빌라에 살다가 최근 이사를 간 차량 운전자는 관리비 미납 문제로 주민 대표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주민과 가해 차량 남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빌라가 위치한 경기도 포천은 내과 한 곳에서만 관련 확진자가 7명이 나오면서 지역 전체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때문에 포천 시내 많은 지역에서 민간 방역 담당자가 일일이 발열 체크를 하는 등 이미 생활 방역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공동체의 생활 방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을 어긴 건 아니어서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으면 주민이 많이 동요를 하거든요. 정부에서도 이렇게 저거 하는 불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생활 방역에 대한 시민의식 강화와 함께 이에 불응할 경우에 매뉴얼과 벌칙 등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올해 첫 수능 모의 평가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자율시험으로 치른다고 하죠.
그래도 이 시험지는 받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시험지를 받아가는 일명 드라이브-스루가 등장했습니다. 99%의 학교가 방역 준비를 마쳤지만 등교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부모님과 차를 타고 온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 잠깐 멈추고 창문을 내립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학력평가 시험지를 받으러 오랜만에 학교에 왔습니다. 나이는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사용 가지세요. 이번엔 워크스루 방식. 운동장에 2m 간격 고가를 따라 줄을 섰습니다. 친구들 오랜만에 보러 왔어요. 학교에서 하는 게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새 학기 첫 등교를 한 셈입니다. 이번 학력평가는 전국 단위 채점이 안 돼 과목별 등급을 알 수 없지만 실제 시험처럼 연습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개학을 또 늦게 하기도 했고 모의고사만큼은 형식에 지켜서 이렇게 큰 문제지로 수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원에서 학력평가를 집이 아닌 학원에서 보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부가 학원법 위반으로 등록 말소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학원에서 이렇게 시험장처럼 마련해 주기로 했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독서실에서. 다음 달 중순 이후 등교 수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초중고교의 99%가 방역 준비를 마쳤지만 등교 시점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등교를 할 경우 수업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을 달리하는 등교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특가 세일 중인 마트엔 인파가 북적이고 곧 있을 황금 연휴를 즐기려는 여행객들로 국내 주요 호텔은 이미 만실입니다. 명품도 소비가 늘고 있죠. 그동안 집콕하며 참아왔던 소비 욕구가 이제 풀리는 걸까요? 길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품 브랜드가 모여있는 백화점 앞. 문을 열기도 전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평일인데도 30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이상은 걸릴 수도 있어요. 제 앞에 11분. 네네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때 30% 이상 곤두박질 쳤던 백화점 매출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가 세일을 진행 중인 강남의 한 대형마트는 쇼핑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일을 더 많이 하니까 끼하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물건만 고르고 계산만 하면 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됐던 여행 수요도 꿈틀거리면서 5월 첫 주 황금 연휴에 제주와 강릉 등 주요 여행지엔 빈방이 없을 정도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주춤한 이후 소비가 급격히 늘며 보복 소비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는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금융위기나 이렇게 시스템이 망가져서 오는 그런 경제위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만 좀 잠잠해지면 경기 반등 가능성은. 소비 회복은 반가운 일이지만 대거 밖으로 나오면서 자칫 코로나19 2차 유행 우려도 있는 만큼 생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전국의 유동인구를 분석해 봤더니 실제로 도심 곳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늘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관광객이 안 오고 유학생을 중심으로 뒤늦게 확진자가 늘었던 서울은 아직 회복이 더딥니다. 민경영 데이터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했던 3월 첫째 주,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시의 유동인구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60% 넘게 급감했습니다. 마치 유령도시 같았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MBN이 KDX 한국 데이터 거래소와 함께 와이파이 기반으로 전국의 유동인구 데이터 20억 건을 분석해 봤는데요. 4월 초 대구의 유동인구 회복률은 고작 6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창 때 워낙 움츠러든 탓에 그래도 회복 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모습입니다. 강원도나 전남 등은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슷해졌고 나머지 지역도 80% 이상 일상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유동인구 회복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68%에 그쳤고 특히 유학생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던 강남과 서초 일대를 필두로 회복 속도 역시 더뎠습니다.
계절적 요인과 이제 아무래도 관광객 요인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심 지역은 여전히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가 한풀 꺾이는 듯하자 사람들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면서 동물원 같은 유원지 방문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술집과 카페도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요. 하지만 영화관의 회복률은 16%, 예식장과 면세점도 30%대에 그치며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세상이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500명씩 쏟아지는 일본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간호사들을 그대로 근무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염된 걸 알았지만 의료진이 모자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번 주말부터 12일을 내리쉬는 골든위크라 각 지자체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일본 오사카시의 한 재활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선 지난 20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간호사를 그대로 근무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ABC 뉴스는 병원 측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당일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당직 근무를 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병원 측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근무를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병원은 당국의 행정 지도를 받은 후에도 확진 판정을 받은 또 다른 간호사에게 일을 시킨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이 병원에선 지금까지 의료진과 환자 등 120명 이상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일본은 하루 400명에서 500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인력과 물품 부족에 따른 의료 붕괴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일본 내 5명 이상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125곳 중 병원이 41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나가사키현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산해 확진자가 91명으로 늘었습니다. 新たに検査をしました209名の乗組員の中で43名の感染が判明した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이런 가운데 일본은 이번 주말부터 12일 동안 쉬는 골든위크가 시작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객이 몰릴 것을 우려해 정부가 관리하는 주차장과 도로를 폐쇄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우리가 아는 코로나19 감염자 통계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미국 뉴욕주에서 외출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검사를 해봤더니 13.9%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욕주 감염 인구가 공식 집계치의 10배인 27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미국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장명훈 기자입니다. 미국 코로나19 진앙지격인 뉴욕주는 최근 무작위로 선정된 주민 3,000명을 상대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We have undertaken the largest, most comprehensive study of New York State to find out what is the infection rate. 검사 결과 놀랍게도 전체의 13.9%가 항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체내에 항체가 형성됐다는 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비율을 뉴욕주 전체 인구로 환산해보면 약 27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주 공식 집계치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아프지 않아 코로나19 검사를 안 받았고 그랬기에 감염자 집계에도 빠져있는 무증상자 인구가 그만큼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Significantly more widespread than most people had imagined. And I think it confirms the point that it spread faster and it got here earlier. 뉴욕주의 조사와 비슷한 맥락의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보스턴의 한 대학 연구진은 뉴욕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1일 이미 10,000명에 가까운 시민이 감염됐을 것이란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서 걷는 게 포착됐다는 등 다양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위중설에 대해 모른다 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NN 보도가 부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 가까이 출격시켰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원산에서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거나 코로나19 때문에 피신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김 위원장에 대한 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김 위원장의 행보를 공개해 건재함을 과시할 만도 하지만 김 위원장은 13일째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영상이나 사진 없이 김 위원장의 동정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김 위원장의 위중설을 처음 전한 CNN 보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틀 만에 보도가 부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report was incorrect. Let me just put it that way. I'm hearing they used old documents.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 없이 북한과 좋은 관계이고 김 위원장이 괜찮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지난해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연기했던 연합공중훈련을 전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F-15K와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기 전에 계획된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된 데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달라는 요청을 수락했죠. 다음 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면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데 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둘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 김종인 비대위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심 대행이 수락 사실을 밝히며 극적으로 비대위 출범이 이뤄졌습니다.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께 당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드렸고 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다시 수권 정당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개혁과 변화를 위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에 돕겠다고 한 것이라며 수락 이유를 밝힌 김 전 위원장은 임기와 권한 논란에 대해선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1년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왜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언제고 내가 그만둬버릴 거니까. 통합당은 다음 주 2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 8월 31일까지 전당대회를 연다는 당원 규정도 이후에 여는 것으로 수정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비대위는 비상 상황이 끝난 뒤 열릴 전당대회 때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말이나 대선 후보 경선 시점인 내년 4월까지 비대위 체제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로 방향을 잡긴 했지만 권한과 기간을 두고 중진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지도부의 비대위 결정 방식부터 잘못됐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죠. 시작부터 이러니 갈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중진들은 잇따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비판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헌 당규까지 개정해 비대위의 무소불위 권한과 기간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앞당겨 준비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진정 우리 당 미래통합당을 위한다면 무리한 권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헌 당규의 절차에 따라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현 지도부의 비대위 전환 결정 방식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단답형 전화조사로 의원 당선인 의견을 물은 방식이 잘못됐다며 수도권 낙선자들이 모여 패배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중진들은 다음 달 초 선출될 새 원내대표에게 비대위 전환 결정을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오른 박덕흠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중대사를 설문조사로 한 게 잘못됐다며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반발 기류에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자신이 통합당 대표를 추구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3선 당선자 회동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걸로 예상돼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제21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공천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 결국 4선에 성공한 권성동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공천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경쟁자들이 아주 쟁쟁했어요. 당선을 예상하셨습니까? 처음 무소속 출마할 때는 뭐 예상하기가 어려웠고요. 왜냐하면은 3선 시장을 여기만 무소속 후보가 있었고 또 장관 출신의 미래통합당 후보가 있어서 그 민주당과 1대 3의 싸움이 되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 12명의 시도의원들이 전부 탈당을 결행해서 저와 함께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많은 표들이 저한테 몰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께서 민주당에 의석을 내줬어야 되겠냐. 그래도 보수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마지막 한 일주일을 남기고 나머지 보수 후보들을 지지하던 의사를 철회하고 저에게 한 10% 정도 지지도를 몰아주는 바람에 제가 아주 힘겹게 당선이 됐습니다. 아유, 예.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분들이 또 다른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홍준표 전 대통령이나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다 당선이 되셨습니다. 복당하신다고 발표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미래통합당이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거야 뭐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18, 19, 20대 때 무소속 후보자들 다 복당을 다 허용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패배하다 보니까 지도부가 있긴 있지만은 뭐 실질적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 네. 아마 비대위가 이제 발족이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복당 결정의 날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 얘기를 하셨으니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이 비대위 찬성을 하시는지요? 예, 왜냐하면은 비대위를 발족 안 하면은 원내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21대 개원 협상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지금 거대 여당이 발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아마 정부 여당이 굉장한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여기 대하여서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고 공부도 해야 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대안 제시할 건 대안 제시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는 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데 김종인 비대위. 그 김종인 비대위원을 놓고 이제 뭐 설왕설래가 있고 왈가왈부하는데 그럼 당내 인사 중에 누구를 할 거냐 비대위원장을 또 당의 인사 중에 김종인 외에 누구를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은 마땅히 떠오르는 인물이 없어요.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 민주당을 맡아서 대선 승리라는 그런 성과를 거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상대적인 비교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으로 저는 적합한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당의 사정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대위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비대위 역할은 그야말로 이제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죠.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니까 우선 왜 우리가 총선에서 대패를 했는지 패배를 했는지 원인 분석을 하고 대안 제시를 좀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의 체질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 당이 이제 패배한 원인은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당이 지향할 바는 중도, 수도권, 젊은층 여기에다 모든 당의 활동을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비대위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이제 뭐 맡으셨지만 사실상 대권 후보까지 만드는 킹메이커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글쎄 뭐 저도 그분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보지 않아서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당이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당을 좀 쇄신하고 개혁하는데 나한테 필요한 그런 권한을 달라.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의 대권 후보를 만드는 킹메이커 역할까지 맡을 이유는 없다. 뭐 이런.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당원들이 원한다면은 뭐 정말로 개혁 작업을 속도감 있게 해서 당원들이 원한다면은 그때까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길어야 금년 말까지 맡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내대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원내대표 하시겠다고 또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셨잖아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누구 보십니까?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사설이 되면 뭐 할 거냐. 그래서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를 맡아서 당을 수습하고 당을 그 보수를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원내대표에 지금 당장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 제가 뭐 입당도 안 했는데 언제 입당할지도 모르는데 예. 원내대표는 조금 너무 앞서간 얘기고요. 그만큼 원내대표를 막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의욕이 결국은 당을 쇄신하는 데 앞장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약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을 내주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받을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정부가 2차 대출 지원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반응은 싸늘합니다. 2차는 금리도 더 오를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희연 기자입니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받으려고 지난달부터 신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 2분 만에 그냥 예약이랑 차니까는 뭐 두세 번 하다가 뭐 포기하는 거죠. 전화 연결 하루에 두세 번 시켰는데 연결이 안 돼서 연결이 돼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는 김모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볼 필요도 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좀 더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접수가 쏠리면서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자는 굉장히 630만 명이라는 거예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5분 안에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부는 10조 원을 추가 투입해 2차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용 등급에 따라 금리가 최대 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초저금리 대출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곳 중 하나가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 곳들입니다. 프로야구와 축구가 하나둘 개막 준비에 들어가면서 공연장들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코로나19로 2달 넘게 관객이 사라진 예술의 전당.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이곳에 오랜만에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현악기들의 선율 속에 하나둘 단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한쪽 구석에서는 무용수가 몸을 풉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좀 더 많은 걸 갈고 닦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몸을 안정화시키고 재활 운동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몸으로. 코로나19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 만든 희망의 노래 위로를 연습하는 중. 공연이 완성되면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준비 운동을 마친 경주마들이 하나 둘 출발대로 들어섭니다. 오랜만에 나온 경기장이 어색한지 말을 듣지 않는 녀석도 있습니다. 셋, 둘, 하나, 출발. 거친 숨을 내뱉으며 힘차게 튀어나갑니다. 관객들의 함성이 멈춘 지는 2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경주마들의 질주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관객들의 환호성이 그리운 건 말을 타는 기수도 달리는 말도 매 한 가지. 원래는 제가 계속 타왔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경주 때도 많이 호흡 맞췄던 말인데 경주 때는 되게 흥분도 많이 하고 막 뛸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말이 이제 차분하더라고요. 아직은 기약 없는 관객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사람도 동물도 몸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1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90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오늘 관보에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가 24억 3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 전 총리의 재산 규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과 비교해 4억 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K리그 개막전이 다음 달 8일 전북과 수원의 무관중 경기로 확정됐습니다. 팀당 경기 수는 기존보다 11경기 줄어든 27라운드로 결정됐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프로야구에 이어 팀 간 시범 경기로 기지개를 켰던 프로축구가 개막일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달 8일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K리그1 공식 개막전을 치릅니다. 코로나19로 기존 개막일인 2월 29일보다 70일 늦춰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기 수도 축소됐습니다. 기존 K리그1은 38라운드를 치렀지만 11경기 줄어든 27라운드로 확정됐습니다. 시즌 도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지침도 마련됐습니다. 선수나 코칭 스텝 가운데 코로나19 발생자가 나오면 해당 팀은 최소 2주간 경기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역학조사를 진행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증상이 발현된 그 전후 시기부터 전후 시기에 해당 팀하고 경기를 치렀던 팀 최소 2주간 경기를 중단을 하게 됩니다. 경기 당일 선수와 코치진, 심판 등 필수 참여자의 확진이 확인되면 해당 경기는 즉시 중지되고 발열 등 의심 증상자가 있으면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염자가 다수 발생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경우 리그 전체가 중단됩니다. 프로축구연맹은 다음 주 세부 경기 일정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프로야구 연습 경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요? 올해 데뷔하거나 팀을 옮겨 새로 선보이는 선수들 펄펄 날아다닙니다. 김동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LG 신인 투수 김윤식의 빠른 공에 SK 정현이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고종욱은 공 3개의 삼진. 김윤식은 연습 경기 첫 등판에서 1이닝을 깔끔하게 막으며 강렬한 인상을 심었습니다. 다음 이닝을 넘겨받은 이상규는 지난해 3분의 1이닝을 던진 게 전부인 6년차 중고 신인. 그 역시 시속 150km짜리 강속구를 앞세워 세 타자를 완벽하게 돌려세웠습니다. 지난 21일 두산전 2이닝 무실점에 이은 연속 호투입니다. 타선에선 이적생이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LG 옷을 입은 정근우가 2경기 연속 안타를 쳤고 SK에 몸담은 윤성민이 동점 적시타를 때리며 2경기에서 5타수 4안타의 불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작년에 SK 저희가 좀 아쉽게 시즌을 좀 마감했는데 올해는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보탬이 돼가지고 꼭 우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얼굴의 활약은 오늘만이 아닙니다. KT 신인 소영주는 6이닝 1실점 승리로 선발 투수 한 자리를 꿰찼고 삼성 새내기 김지찬은 2경기 만에 1번 타자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키 163cm로 최단신 선수인 김지찬은 빼어난 수비와 빠른 발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게 시작한 연습 경기. 자신을 알려야 하는 신인과 이적생에겐 이보다 소중한 기회가 없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작년 4월 강원 산불 기억하시나요? 이번 주말에는 강풍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내일 동해안과 영남 해안을 따라서는 초속 25m 이상, 강원 산간에는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칩니다. 지난해 고성 산불 때보다도 강한 바람이어서 대형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원인은 영서에서 영동 지방으로 부는 고온 건조한 얀간 지풍 때문인데요. 따라서 현재 강원에는 강풍 경보와 함께 건조 경보까지 내려진 상황이고요. 서해안에도 강풍 주의보가, 그밖에 동부 지역으로도 강풍 주의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가 한꺼번에 유입되면서 대기질 상황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겠고요. 이른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의 경우 1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한낮 기온 21도가 예상되고 대구는 25도, 창원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동해안에는 강풍 경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인 일요일에는 새벽 한때 동해안을 따라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캐나다의 한 예술가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에 걸리고 가로등에 부딪히고 자전거를 탄 행인과는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하는 등 시작부터 아주 난관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이렇게 어려운 건데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